안녕하세요. 철근 콘크리트 강좌 이번 시간에는 팀 해석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팀 해석 및 설계를 위해서는 콘크리트 부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재를 간략하고 단순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가정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도입되는 게 해석을 위한 다음 세 가지 가정인데요. 첫 번째, 변형 전에 부재축에 수직한 벽면은 변형 후에도 부재의 축에 수직하다. 이런 가정이 됩니다. 여기서 부재의 축이라고 하면 부재의 길이 방향 축 이거를 얘기를 하죠. 이 부재의 축에 수직한 벽면은 부재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났어도 이 변형된 축에 수직하다 라는 가정이죠. 이걸 평면 유지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정을 통해서 뽀에 생기는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변형 전에 부재의 축에 수직한 평면은, 이 평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변형 후에 부재의 축에 수직한 평면은 원래 평면보다는 약간 기울어진 평면이지만 그래도 직선이면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죠? 평면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 변형 전에 수직한 평면, 변형 후에 수직한 평면. 자, 여기를 보면 여기 변형이 없는 점이 존재하지, 이 점이 중립축이 되겠죠. 그리고 중립축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선형으로 정확하게 변형률이 비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철근하고 콘크리트라는 두 개의 재료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가정인데, 위치가 같다면 철근에 생기는 변형률과 콘크리트에 생기는 변형률은 같다. 완전히 일체로 거동한다 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근과 콘크리트의 응력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재료 실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응력 변형률 관계로부터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가정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위에서 볼을 누르면 볼에 변형이 생기겠죠. 이때 평면 유지의 가정을 통해서 중립축의 거리를 가지고 철근과 콘크리트 모두의 변형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중립축에서 떨어진 거리만 알면 변형률을 계산할 수 있죠. 그게 철근이든 콘크리트든. 그래서 변형률을 찾고 나면 그 다음엔 응력 변형률 관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예, 응력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재 모든 부위에 차이나는 변형률과 응력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가정을 통해서. 자, 다음으로 설계를 위한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계를 위해서는 이제 재료적인 특성을 몇 가지 고려를 하게 되는데,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주로 받긴 하지만 콘크리트도 인장 강도를 약간 견딜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약간의 인장 강도는 설계시에서는 무시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건 안전율로 그냥 남겨놓고 무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는 압축 변형률이 0.003에 도달하면 파괴되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 그죠? 지난 시간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살펴볼 때 응력 변형률 곡선을 살펴보면 모든 콘크리트가 0.003을 약간 지나서 콘크리트가 파괴된 걸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극한 변형률을 0.003으로 잡아서 요 점에 도달하면 파괴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이 지나간 부분은 안전율로 가정을 해서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적인 특성은 제로에서부터 압축 강도를 지나서 변형률 연하의 구간의 일부를 포함하는 이런 구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살펴보면, 자, 콘크리트 보가 이렇게 직사각형 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보에 핀 모멘트가 작용한다면 여기 중립축을 가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립축 윗부분은 압축력을 받고 아래쪽은 인장력을 받을 겁니다. 이때 첫 번째 설계 과정을 통해서 인장 강도를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이 아래쪽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무시를 하고 고려를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콘크리트에서는 이제 이 위쪽, 중립축 위쪽에 압축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응력도를 고려를 하게 될 텐데, 이때를 살펴보면 이 응력 변형률 곡선을 통해서 이제 이 변형률과 응력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최대 변형률이 0.003 극한 변형률에 도달했을 경우에 이 응력도의 곡선은 이런 형상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됐을 때 이거를 이제 이런 비선형 형태를 직접 고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시험 결과에 따라서 직사각형이나 사다리꼴이나 또는 포물선 형태 등으로 가정해서 쓸 수 있다 라는 가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해석 및 설계를 위한 가정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적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근의 인장 변형률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런 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보의 폭은 B, 깊이는 H, 철근의 중심까지 거리는 깊이 D, 압축 연단에서 철근의 중심까지 거리죠. 그 다음에 최외곽 철근까지 거리는 DT, 그리고 철근의 단면적을 AS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보에 힘 모멘트가 작용을 했다. 그럼 어딘가 중립축이 생기겠죠. 중립축의 위치를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쭉 연정을 해봅시다. 그죠? 압축축 연단에서 중립축까지 거리를 C라는 새로운 기호를 도입을 해보죠. 이 거리를 C를 압축의 연단부터 중립축까지의 거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 중립축의 위치가 정해지고 나면 아까 해석을 위한 가정에서 평면 유지의 가정이 있었죠. 변형전의 부재축에 수직한 평면은 변형 후에도 부재축에 수직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뭐라고 하면 변형 전에 수직한 평면은 변형 후에도 부재축이 수직하기 때문에 기울어진 평면이 그대로 유지가 직선이 유지가 됩니다. 물론 길이 방향 단면의 형태죠. 그렇죠? 이거를 90도 돌려놓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중립축에서 이 위쪽 부분, 압축을 받는 부분은 길이가 감소했고, 이 아래쪽 부분, 인장을 받는 부분은 보의 길이가 증가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죠? 중립축에서 거리의 정비례에서 변형이 생깁니다. 한계 상태를 가정을 해보면 콘크리트는 한계 상태 때 변형률이 얼마가 되죠? 예, 극한 변형률 0.003에 도달하게 되죠. 그때 철근의 변형률은 얼마가 될까요? 이때 철근의 변형률, 최외곽 철근에 해당하는 DT의 깊이에 해당되는 철근의 변형률을 이플론 T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이플론 T는 이 중립축 거리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중립축 거리에 비례하니까. 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닮은꼴 삼각형이죠. 자, 불필요한 선들을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중립축이고 중립축에서 거리에 비례해서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서로 닮은 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를 통해서 이 최외곽 철근의 변형률, 즉 순인장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이 순인장 변형률을 이 중립축 거리로 표현이 가능한데 뭐라고 볼까요? 자, 이 거리는 얼마가 되죠? 이거는 이플론 T 플러스 여기서까지 거리가 0.003이죠. 0.003. 그죠? 자, 그러면 이 길이 분의 이 길이는, 이 길이는 얼마? 0.003. 0.003분의 이플론 T 플러스 0.003은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닮은꼴 삼각형이니까 C분의 D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항을 시켜서 서로 곱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쪽은 곱하지 않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이항을 시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최외곽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은 0.003 곱하기 C분의 dt-1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dt는 뭐 최외곽 철근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C는 중립축에서 압축 연단까지의 거리. 그래서 이 거리들을 통해서 최외곽 철근의 인장 변형률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 콘크리트의 응력도와 변형률을 한번 살펴봅시다. 콘크리트는 응력 변형률 관계가 이렇게 비선형 관계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변형률이 0.003에 도달하면 파기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보에 이런 힘 모멘트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중립축 밑쪽 부분이 압축 응력을 받게 되는데, 압축 변형이 어떻게 생길까요? 항상 평면 유지의 가령 때문에 변형이 선형, 아주 작은 변형이 생기든 아니면 콘크리트의 한계 상태인 극한 변형률에 응렬에 도달하든 간에 변형은 항상 어떻다? 선형으로 변한다. 그래서 중립축에서 거리에 정비례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응력도는 어떻게 되죠? 변형이 적을 경우에는 거의 뭐 직선으로 볼 수 있지만, 변형이 좀 증가하면 비선형 형태로 봐야 되고, 이 극한 변형률까지 도달하게 되면, 최외곽 연단부 이 부분이 극한 변형률 이플론 6까지 도달하게 되면 콘크리트 응력도는 이런 곡선, 즉 중립축에서의 거리를 비례해서 살펴보면 이런 형태의 곡선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철근의 변형률과 콘크리트 응력도의 변형률을 다 확인했습니다. 물론 철근의 변형률을 알고 있으면 철근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통해서 철근의 응력도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새로운 가정을 도입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 콘크리트의 응력도는 상당히 다루기가 복잡하죠. 그런데 설계를 위한 가정의 맨 마지막에 보면 시험 결과에 따라서 이 응력 변형률 관계를 사각형이나 또는 사다리꼴 또는 보선 형태로 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한계상태 설계법에서는 이런 비선형 형태의 응력 곡선을 직사각형의 응력 분포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등가 응력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 등가 응력 블록은 일단 응력을 다른 형태로 바꾸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응력의 합력과 응력의 중심은 일치가 되도록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그림과 같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림은, 자, 여기가 중립축이고 중립축 위쪽에 압축 부분 콘크리트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축 연단에서 중립축까지 거리가 C니까 여기가 C가 되겠죠. 그리고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도는 지금 이런 비선형 곡선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이걸 다양한 콘크리트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 합력의 중심의 위치가 어딘가, 그리고 이 평균값은 어느 정도 되는가, 즉 이 K2나 K3의 값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된 값이 뭐냐고 하면 K3 같은 경우, 즉 이 평균 응력의 크기는 압축 강도의 85% 0.85 FCK가 적당하다, 그렇게 결정이 됐고, 그리고 응력의 중심 위치, 응력이 작용하는 점, 즉 이 분포된 응력에 합력이 작용하는 점이죠. 그 위치는 이 사각형 블록의 경우는 당연히 절반의 위치 2분의 A가 될 거고, 이 위치가 원래 응력 분포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A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를 결정하기 위해서 A를 베타1C, 그러니까 새로운 베타1이라는 기호를 도입을 해서 중립축 거리에 연동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실험을 통해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복잡한 수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베타1이라는 값은 0.65에서 0.85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데,
압축 강도가 28MPa 이하인 경우는 그냥 베타1을 0.85를 쓰면 됩니다. 즉 A 값은 중립축 거리의 85%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압축 강도가 28MPa를 넘는 고강도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이런 수식을 통해서 값을 0.85에서부터 0.65까지 저감을 시키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최소한 0.65보다는 큰 값으로 정한다 그런 얘기죠. 즉 이런 복잡한 형태의 비선형 형태의 응력 분포를 이런 직사각형 형태로 바꾸는데, 이렇게 바꿨을 때 이 평균 응력의 값은 0.85FCK이고 이 응력의 깊이는 베타1C로 결정이 된다. 그리고 베타1이라는 값은 0.85이거나 또는 28MPa를 넘을 경우는 0.85-0.007 곱하기 FCK-28 이런 수식을 통해서 값을 정하고 최소한 0.65보다는 크다. 그렇게 정의가 된 거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응력 분포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실제 응력 분포는, 자, 콘크리트의 중립축이 이렇게 있다면 중립축 위쪽 압축 응력을 받는 분포는 비선형 분포를 갖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응력도가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물론 폭 B에는 중립축의 거리에 대해서만 변형률이 비례하기 때문에 폭 B 쪽으로는 동일한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평균값이 쭉 이렇게 변동한 값이 주어지고, 단지 중립축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값이 이렇게 변하는 현상이 될 겁니다. 이걸 등가 응력 블록을 써서 표현을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단면이 사각형 형태로 바뀌었죠. 이런 형태에서. 그렇죠? 이 사각형 형태의 평균 응력의 크기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0.85FCK 였습니다. 그 다음에 등가 응력 블록의 깊이 A 값은 얼마였죠? A는 베타1C 이렇게 결정이 되고, 베타1은 28MPa 이하일 경우는 0.8보다 그렇게 주어졌죠. 이렇게 응력 분포를 단순화시키고 나면 이 응력 분포에 의해서 작용하는 압축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압축력은 얼마나 될까요? 이 합력의 크기는 이 분포화 중에 응력의 최적이 되겠죠. 압축력 C는 얼마? 요 높이 0.85FCK 곱하기 폭 B 곱하기 등가 응력의 깊이 A, 즉 압축력 C는 0.85FCK AB가 됩니다. 그렇죠. 이걸 등가 응력 블록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응력이 이때는 합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데 비해서 등가 응력 블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철근 부분에 사용하는 인장력은 얼마나 될까요? 자, 이 하부의 중립축 하부는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분인데, 설계를 위한 가정에서 살펴보면 콘크리트는 전혀 인장력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 하부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전부 철근에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철근의 단면적 곱하기 철근에 작용하는 응력도의 값, 이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인장력 T는 단면적 곱하기 철근의 응력, 실제 응력이 된다. 다음으로 핀부재의 변형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단글직 사각형 보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단글직 사각형 보에 핀 모멘트가 작용을 했다. 그러면 중간 어디쯤에 중립축이 발생을 할 테고, 그 중립축 위쪽 부분은 압축 응력을 받고 아래쪽은 인장 응력을 받는 이런 응력 분포를 보이겠죠. 자, 이게 핀 응력이 핀 모멘트가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의 단근직 사각형 보는 어떤 경우를 한계 상태로 가정하는 게 좋을까요?
재료의 효율성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런 한계 상태를 가정할 수 있을 겁니다. 콘크리트라는 재료만의 한계 상태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죠? 예, 그렇죠. 극한 변형률이 0.003에 도달했을 때 콘크리트라는 재료는 한계 상태에 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죠. 즉, 이 상태에 도달하면 언제 파괴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조재료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그렇게 봅니다. 이 하부의 인정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 철근은 언제 한계 상태로 보죠? 철근이라는 재료 하나만 본다면 철근이라는 재료는 변형률이 입질론 Y에 도달할 때를 한계 상태로 가정을 하죠. 왜 그렇죠? 철근은 이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급격스럽게 변형이 증가하게 되죠. 이런 급작스러운 변형 때문에 주변에 있는 콘크리트 피복이 탈락이 되고 균열이 발생하고 그래서 더 이상 구조 재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보통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재료가 동시에 한계 상태에 도달하면 두 재료의 특성을 100%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자, 이런 상태를 균형 변형률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균형 변형률은 어떤 상태? 콘크리트가 극한 변형률에 도달할 때 그와 동시에 철근이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재료로서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예, 이 상태를 한계 상태로 보의 한계 상태로 가정을 한다면 이 한계 상태를 넘어서면 보가 콘크리트 앞쪽 부분의 파괴로 인해서 언제 파괴가 될지 모릅니다. 즉 보가 굉장히 취성 파괴의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내부의 사람이 피할 시간이 없이 갑자기 보가 붕괴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충분한 연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힘구조의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콘크리트가 극한 변형률에 도달할 때 철근은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 즉 변형률이 0.004 또는 항복 변형률의 2배 이상, 이 둘 중에 큰 값 이상의 변형률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즉 철근의 보에 사용되는 힘재에 사용되는 철근의 최소 허용 변형률은 변형률이 0.004 또는 2 입실론 y 중 큰 값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러면 보의 파괴 양상이 어떻게 될까요? 압축 부분의 콘크리트가 극한 변형률에 도달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철근이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고 지금 이 오른쪽 편이 철근의 응력 변형률 곡선이니까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철근의 변형률, 철근의 응력도, 그리고 철근의 응력 변형률 시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응력 변형률 그래프가 이렇게 쭉 갑니다. 물론 이 뒤로도 계속되죠. 조성 구간이 더 가고 변형률 경화역, 변형률 연화역 뭐 이런 형태가 지속되고 파괴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변형률이 0.004 또는 2 입실론 y는 요 정도에 해당이 됐죠. 여기라고 하면 항복 변형률을 지나서 소성 구간의 일부가 들어간 상태, 소성의 일부가 진행된 상태의 변형률을 보이게 되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콘크리트가 변형률 0.003에 도달했을 때는 철근은 이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콘크리트가 변형률 0.003에 도달하기 전에 이 철근은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철근의 변형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죠? 철근은 이렇게 변형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철근 주위에 있는 이 인장 콘크리트는 어떻죠? 철근만큼 변형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철근과 같이 이 초기에서는 철근과 같이 변형을 하다가 변형이 어느 정도 이상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균열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형률이 0.003에 도달하면 균열이 발생을 하고 이 부분에 있는 콘크리트는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이 부분에는 지금 콘크리트랑 철근은 같은 위치에서 같은 변형을 일으키니까 이 부분의 철근이 변형이 0.003에 도달했다면 콘크리트도 당연히 변형이 0.003에 도달했죠. 그러면 이미 콘크리트의 파괴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인장으로. 게다가
인장에 의한 파괴는 압축에 의한 파괴보다 콘크리트는 훨씬 더 먼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훨씬 전부터 균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의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 콘크리트 보호에 균열이 발생하고 피복이 탈락되는 현상을 보고 대피를 미리 하게 되죠. 보호가 한계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대피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변형률이 0.003에 도달하고 그 동시에 철근이 변형률이 0.004 또는 이 입술 얼마에 도달해서 이 보호 전체가 한계 상태에 도달하면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단 그 상태에서는 내부의 사람들은 다 대피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힘 부재의 충분한 연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장철근의 최소 허용 변형률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겠죠. 재료의 효율성보다는 안전의 확보가 우선이니까. 실질적인 보호에 있어서는 이 최소 허용 변형률을 만족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변형률 0.005 또는 2.5 입술은마 요거보다 조금 더 변형을 많이 일으키도록 철근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의 경우는 이 인장 콘크리트 압축 변형률이 0.003에 도달했을 때 철근의 변형률이 0.005 또는 2.5 입술은마에 도달한 이 이상이 됐을 경우에 그런 힘들을 인장지배 단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힘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힘재의 최소형 변형률이 요과되기 때문에 요거보다 낮은 변형률,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받을 때 철근의 인장 변형률이 요거보다 낮을 경우에, 즉 콘크리트가 극한 변형률에 도달했을 때 철근이 항복 변형률이나 또 이거보다 더 낮은 변형률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요?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구조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호 하나, 기둥 두 개, 그리고 여기 이런 힌지가 있는 이런 구조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가중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힘모멘트 다이어그램을 여러분 그릴 수 있죠. 어떻게 될까요? 힘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될 겁니다. 보호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기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보호는 뭐 힘 모멘트를 주로 받게 되겠지만 자, 이 기둥은 어떨까요? 이 세로 부재에 있어서는 힘 모멘트도 받지만 양쪽 이 변곡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축력도 굉장히 많이 받죠. 그죠? 그래서 이 기둥의 경우에는 여기 이런 그 인장지배 단면의 특성을 보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말은 이 보호가 기둥이 힘 모멘트도 받기 때문에 인장 부분이 있고 압축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가 다 압축 부분일 수도 있겠죠. 또는 인장을 받는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인장을 받는 부분의 철근의 변형률이 콘크리트가 변형률 0.003에 도달했을 때 2.5 입술로마이까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기둥이 힘 모멘트를 받는 기둥에 있어서는 이런 압축지배 단면에 해당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부재의 압축력과 힘 모멘트의 크기의 조합에 따라서 압축지배 단면과 인장지배 단면의 중간인 이 변화 구간에 속하는 부재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힘재라고 하면 어떻죠? 최소한 변화 구간 요 이상 또는 대부분 인장지배 단면 이상이 힘재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요.
그 축하종을 받는 기둥은 압축지배 단면에 해당이 될 거고, 압축지배 단면은 지금 여기서처럼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0.003에 도달했을 때 인정철근의 순인정 변형률이 얼마 이하? 항복 변형률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압축지배 단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핀 모멘트를 받는 보어나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인정지배 단면이라야 되겠죠. 이렇게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축하종하고 함께 그 지진하중이나 풍하중을 받는, 즉 축하중도 상당히 크지만 지진하중이나 풍하중에 의해서 횡방향 모멘트도 상당히 큰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런 변화 구간에 해당되는, 즉 압축 부분의 콘크리트 변형률 0.003에 도달했을 때 철근의 인장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을 넘어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두 가지 형태는 기둥 같은 압축재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핀 모멘트 영향이 상당히 큰 압축재, 그 다음에 이걸 핀 모멘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압축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보호 기둥이라고 나눴었는데, 요즘에는 그 부재의 파괴 영상을 살펴보고 그 파괴 영상과 연관된 하중이 무엇인가, 그게 인장력이 파괴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압축력이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그 보호나 기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인정지배 단면, 압축지배 단면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됐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호의 한계 상태에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보호의 기본적인, 보호 힘재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 많았고, 감사합니다.